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주일 가까이 소강 상태였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번에는 강원도와 바로 맞닿은 경기도 연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이 14번째인데 아직도 바이러스 확산 이유는 오리무중이라고 합니다. 강원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전담팀을 구성하고 확산 저지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장진철 기자입니다. 경기도 연천군과 철원군 경계에 있는 차단 방역소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그동안 잠잠하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엿새 만인 지난 9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의 한 농가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14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경기도 연천의 농가와 철원 경계까지의 거리는 6km에 불과해 차단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발생 농가 반경 3km 안에 도내 축산 농가가 없어 예방적 살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경 10km 내인 철원군 대마리 지역에 양돈 농가 한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긴급 이동 통제 조치와 집중 소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강원도 코앞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된 겁니다. 강원도는 해당 농가에 정밀 검사반을 투입해 조사를 벌인 결과 별다른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화 예찰을 했는데 특별히 이상이 없어서 그래도 이제 우리 예찰 검사반을 지금 투입해가지고 정밀 검사를 지금 하려고 지금 투입이 돼 있는 그런 상태고요. 경기도 경계 및 방역대 농가 주변 소독을 지금 집중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잠복기는 최대 21일. 지난 6일이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잠복기가 끝난 후에 추가 발생하면서 발병 원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염원이 아직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일단 발생한 농가는 오염되었다라고 보죠.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완전히 다 제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뛰어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명확한 유입 경로와 확산 이유도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정해 놓은 완충 지역에서 추가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이미 발생한 농장으로부터의 또 다른 전파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10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전담팀을 꾸려 유입 차단과 신속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축 방역관 등 전문 인력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은 돼지열병 동향 감시부터 역학 분석, 방역 인력과 장비 사전 확보까지 유기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컨트롤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강원도는 도 전역 접경지 도로에서 거점 소독과 통제 초소, 그리고 농장 주변으로 이어지는 3중 차단 소독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 문턱까지 다가온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직까지 명확한 확산 이유가 밝혀지지 않으면서 양돈 농가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린 환경부를 향한 양양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양양 남대천 둔체에서는 환경부 규탄 범도민 걸기 대회가 열렸는데요. 주민들은 환경부의 잣대가 일관성이 없다며 앞으로 더욱 강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과 흰색 머리띠를 두른 양양 지역 주민들이 남대천 둔치에 모였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승인을 요청하는 현수막을 들고 환경부의 결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사람이 사냥보다 못하냐? 환경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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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로 결론 나자 분노한 지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환경부를 규탄하는 강원도민 걸기대회가 10일 오전 양양 남대천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주민들의 분노는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설악산 모형을 불에 태우는 화형식에 상여까지 등장했습니다. 양양군은 환경부의 잣대가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과는 반대로 지역 주민의 동의가 없는 신가평 송전선로 사업에는 환경부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부가 이중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송전탑 몇백 개는 허가해주고 고작 송전탑 6개를
몇백이 안 되는 케이블카는 허가 안 해주고. 이날 집회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를 놓고 환경부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원주와 횡성 지역 사회단체까지 합류해 환경부를 규탄했습니다. 원주는 40년 전에 횡성 인근 지역에다가 지방 상수도를 설치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횡성 군민들은 원주 시민들을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고 환경부의 규제 기준을 두고 지역별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투쟁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한반도를 강타한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강원도 내에서만 2명이 목숨을 잃고 이재민 1,5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고성과 속초, 강릉과 동해에서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했습니다. 이런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응급 복구를 위해 많은 비용과 인력, 장비 등이 투입되는데 피해 역시 해마다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제적 예방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재영 기자입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풍에 컨테이너와 건물이 맥없이 무너지고 날아갑니다. 저지대의 마을은 쓸려내린 토사에 덮여 사라지고 물에 잠긴 집에서 몸만 겨우 빠져나온 주민들은 놀란 가슴에 망연자실합니다. 한 달 사이 3차례, 올해만 벌써 7번째인 태풍 미탁으로 영동 지역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피해가 해마다 반복된다는 겁니다. 최근 10년간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돈의 피해액은 2,500억 원이 넘습니다. 복구액도 5,200억 원 이상으로 피해액의 배 이상입니다. 특히 강릉에 하루 최대 870mm 이상의 물폭탄을 쏟아내 역대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된 2002년 태풍 루사와 가장 센 바람을 몰고 온 2003년 태풍 매미까지 도내 대형 자연재해는 태풍과 호우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지구온난화와 주변 수온 상승 등으로 한반도에 강력한 태풍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태풍의 이 에너지, 힘의 원천은 해수 온도에 있는데 여름철에 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압계가 북태평양 고기압인데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북상해서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전문가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재난을 자연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복구 중심의 대응이 아닌 선제적인 시스템이 보완돼야 한다는 겁니다. 배수 체계를 계통적으로 오래된 것부터 최근 것까지 일관성 있게 향상시키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이니까 토사 유출의 위험성 또 그런 시공간적인 변화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한정적 예산에 따른 재원 투입형 방제 정책의 한계도 지적됐습니다. 시민 스스로 안전을 생활화하는 인식을 갖고 자발적 관심과 참여가 우선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지 말라, 초기에 돈을 많이 들여 고쳐라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건 다 경제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 시스템, 개인의 생활 환경, 행동, 사고에 의해서 그것을 미리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걸 재난에 대비한다는 걸 최우선에 앞에 놓고 생활하도록 생업하도록 우리가 그 생각과 자세를 바꿀 게 필요해요.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 관행적인 방제 대책이 피해를 키우지 않도록 기후변화 등에 따른 철저한 예방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태풍 미탁이 영동 남부 지역을 강타한 지난 3일, 삼척에서 80대 노부부가 소방대원들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노부부를 걱정하던 마을 이장의 신고가 이들의 목숨을 살린 건데요. 지붕 아래까지 잠긴 물속을 뚫고 구조활동을 벌인 119 구조대원들도 노부부가 건강하다는 소식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성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소방대원들이 한 노인을 둘러엎고 나옵니다. 잠시 후 토사에 휩쓸린 집 부근에서 또 한 명이 구조됩니다.
태풍 미탁으로 시간당 13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지난 3일 삼척시 원덕읍 신남마을 구조 현장입니다. 구조 신고를 한 건 이 마을 김동혁 이장. 김 이장은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노 부부가 연락이 되지 않자 대피 여부 확인을 119 안전센터에 요청했습니다. 다 이제 대피했는데 두 노 부부가 이제 대피를 못하게 돼가지고 거기를 이제 119에다 전화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구조를 하는데 차가 못 들어가고 안 돼서 쫙빙 돌아가가지고 구조를 하고 긴박했습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30여 분 수색 작업을 펼쳐 집 벽면에 간신히 붙어 서로 껴안고 있는 노 부부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와 빗물이 지붕 아래까지 잠겨 있어 접근이 어려웠지만 구조대원들은 지붕을 타고 올라와 이들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80대 노 부부는 저체온증으로 병원으로 긴급히 후송된 후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들어갈 때는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좀 희박했죠. 그래도 뭐 찾아야 되니까. 주민 170여 명이 살고 있는 삼척 신남마을은 태풍 미탁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마을 중 하나입니다. 당시 신남마을은 마을 전체가 휩쓸릴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요. 흘러내린 투사가 집들을 많이 덮였지만 인명피해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장의 신속한 상황 전파와 주민들이 빠르게 대피한 덕에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오니까 전부 옥상 다 피신했지. 피신해가 비 합풍 맞고 전부 다 길 찾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태풍과 산불, 폭설, 지진 등 대형 재난 속에서 빠른 상황 전달과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이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삼척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지자체 1차 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서면심사 등을 거쳐 삼척시와 경북 영덕군, 울진군 등 세 곳을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척 지역은 피해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피해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전기요금과 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부여됩니다. 행안부는 11일부터 정밀피해 조사를 시작해 선포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더 있으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전열기구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계절입니다. 올 초 전기난로에서 시작된 불로 화재 피해를 입은 원주 중앙시장 상인들이 또다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건물로 스프링클러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화재가 났던 나동의 복구도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불안감은 감출 수 없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원주 중앙시장 나동에 대해서는 아직도 재축과 보수보강 사이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재 피해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재축은 30년 가까운 주차장을 신설해야 합니다. 상인들은 원주시의 주차장 신설 지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보수보강. 하지만 보수보강에는 4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면서 상인들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결론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인들은 원주시의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원주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뚜렷이 없는 상황. 이렇게 시간만 흐르다 또다시 기온이 떨어지고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상인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험성이 더 높아지겠죠. 날씨가 추워지면 더 난방기구 이런 거 틀어놓으니까 아무래도 위험하죠. 네. 화재 피해를 입고 인근 라동에서 다시 점포를 연 상인은 화재에 민감해져 있습니다. 많이 불안하죠. 밖에서 조금만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바로 나가봐요. 네,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크고 여기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소화기 2대 갖다 놓고 화재보험 제일 먼저 들었고. 원주 중앙시장의 경우 건물 노후로 인해 개별 소화기 외에는 이렇다 할 소방시설 설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곳곳엔 이렇게 얼기설기 꼬여있는 전기 배선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 안전도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는 설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재 당시 화재 공제보험을 가입한 26개 점포는 보상금을 지급받았지만 점포당 평균 1,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보상금도 3월에서 4월 사이 지급받아 늑장 지급이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화재보험을 들어놨었는데 이제 화재보험 쪽에서는
직접적인 이제 불 피해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냥 청소비 정도만 받았어요. 현재는 원주 중앙시장 상인 대부분이 화재에 대한 불안감에 화재 공제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안 하셨던 분들이 50% 정도 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완료가 되지 않았을까. 저도 뭐 사실은 이번 기회로 정신 바짝 나가지고 저도 가입을 했거든요.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물 노후화로 화재에 취약한 원주 중앙시장 상인들은 또다시 화재의 불안감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매년 10월이면 오대산 자락인 홍천 내면에 많은 단풍객들이 찾아옵니다. 1년 중 오직 10월에만 개방이 돼 비밀의 화원으로 불리는 은행나무 숲에 오는 사람들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비밀의 화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줄을 맞춰 서 있는 2천여 그루의 은행나무들. 축구장 6개 면적에 만들어진 은행나무 숲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은행나무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숲 안쪽은 이미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홍천 내면 은행나무 숲은 이제 막 가을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의 단풍은 약 20% 정도 수준에 불과한데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지면서 다음 주 말이면 단풍은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른 아침 출발한 관광객들은 은행나무 숲이 선사하는 매력에 빠져 피곤함도 잊었습니다. 은행잎이 다 들었을 줄 알았는데 이제 그렇게 다 들진 않았는데요. 나오니까 파랗고 공기 좋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잘 나왔다고 생각 들어요. 새벽 6시부터 5시부터 집에서 나왔는데 너무 잘 왔다고 생각 들어요. 내년엔 단풍 들었을 때 올 거예요. 안 그러면 좀 더 있다 단풍 들 때 한번 다시 오든지. 35년 전 병든 아내를 위해 도시에서 홍천 내면으로 들어와 은행나무를 심기 시작한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하나의 숲이 됐습니다. 사유지인 만큼 단 한 번도 개방하지 않았지만 지난 2010년부터 1년 중 10월 한 달만 무료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단풍 명소로 자리 잡았고 이제는 외국인들에게도 입소문이 났습니다. This place is amazing. Although there are a lot of people, you can still appreciate what the person did here. It's nice. This place, I heard a lot of good things about the place and the story. But I like the story, or on how this was built. 숲 입구에는 작은 장터가 열렸습니다. 은행나무 숲이 개방되는 10월 한 달간 동네 주민들이 특산물과 먹거리를 팝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10월 한 달만 개방되는 비밀의 화원 홍천 은행나무 숲. 노란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면서 가을의 매력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강원도 내 8곳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돼 국비 950억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춘천 문화가 숨쉬는 좋은 동네, 원주 원도심 어울림의 공간, 강릉 살맛 나는 중앙동 등입니다. 이 지역들에는 앞으로 4, 5년 동안 지방비를 포함해 총 1,580억 원이 투입돼 주거지 개선과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이 진행됩니다. 강원도는 지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19곳이 사업에 선정돼 국비 2,24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더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뉴스토리 시간입니다. 쓰레기는 넘치는데 쓰레기를 더 버릴 곳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춘천에서는 이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가득 차서 매립이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데요. 뉴스토리에서 만나보시죠.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쓰레기는 넘치는데 더 버릴 곳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춘천에서 이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매립 쓰레기, 소각 쓰레기를 더 이상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조만간 도래됩니다. 앞으로 발생된 쓰레기를 우리 춘천 시민들이 껴안고 살아야 될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쓰레기 매립장이 가득 차 더 이상 매립이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건데요. 춘천시 신동면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 1998년도에 처음 설치됐습니다. 그 당시에 여건과 배출량에 맞춰서 2040년까지 매립 쓰레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성됐는데요.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면서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매립장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정도 지난 입장에서 한 50% 정도의 매립률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매립률이 80% 정도가 찼거든요. 80%를 채우는데 20년이 걸렸기 때문에 남은 20% 갖고는 한 5년 정도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죠. 매립장이 가득 차면 말 그대로 앞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보관할 수가 없는 상황. 그렇다면 새로운 곳에 매립장을 추가로 짓는 것은 어떨까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의식도 수준도 높아져서 거꾸로 또 님비 현상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서 새로운 매립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전국 어디 지자체나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매립장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10유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쪽 혈통류 주민분들께서는 여태까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살아왔는데 증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가 심하고요. 매립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어떤 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소각량은 제한이 되어 있고 쓰레기 발생량은 점점 늘어나 매립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겹치면서 춘천시 쓰레기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 급한 대로 사용 연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예전에 묻은 쓰레기들을 파내서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소각하는 겁니다.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다시 파내서 가연성, 불연성 그런 거 없이 그냥 묻었다 보니까 가연성하고 불연성을 좀 나눠갖고 가연성 부분들은 소각을 통해갖고 매립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순환형 매립장으로 좀 만든다 그러면 혹자들은 무슨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60년에서 70년 정도는 좀 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상황을 낙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한 상황. 춘천시도 2450 플랜을 발표하고 대응 마련에 나섰습니다. 춘천에서 현재 발생되는 쓰레기를 2024년까지 50% 줄이자. 재활용품 현재 40% 선별률인데 이걸 80%까지 올리자. 춘천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양을 줄이자는 것이죠. 즉 춘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 자체를 줄여보자는 겁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편리해지면서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전문가들을 통해서도 얘기를 들어보고 해봤을 때는 배출량을 50%로 줄이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고 춘천시에서 제시한 것도 발생량을 50%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양을 가능한 줄이기는 하되 거기에서 발출된 폐기물은 재활용률을 높이고 또 소각률을 높여서 매립되는 양을 50% 낮추겠다는 그런 이제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립량을 50% 줄여간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목표가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춘천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삶과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쓰레기 문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쓰레기 줄이기 정책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시민들의 개개인의 의식의 개선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각자의 사업장에서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는 의식을 갖게끔 하는 거. 전파하고 이해시키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는 거. 바뀌는 게 단지 1, 2년 사이에 바뀌지가 않습니다. 지속적인 모든 지자체에서 그런 시민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노력은 똑같이 기울여 주셔야 되고요. 사실 이 부분은 시민과 지자체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하는 문제라는 것에 전문가들의 생각은 같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에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이며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는 산업을 좀 육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인 문제일 겁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문제기도 하고 지자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 차원에서도 이제 광역으로 좀 묶어갖고 같이 좀 고민해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효율적으로 수거를 해서 재활용품은 어떻게 최대한 선별을 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가능하다면 재활용 이후에는 소각률도 소각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매립하지 않고 소각률도 높여서 매립되는 거 저희가 이제 최종 처분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자원 순환 이용을 가능한 최대한 높이고 매립장으로 버려지는 최종 처분율은 가장 낮게 가려는 그런 목표를 갖고 계속 노력해 나가는 것이 모든 지자체 공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심할 수 없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문제, 쓰레기.
최대한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는 시민들의 노력과 지자체의 방향 설정이 맞아떨어질 때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쓰레기 고민, 이제는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 CJ1로 강원방송, 영서방송, 영동방송을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도내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 발전에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했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줄줄이 환경부 제재 발목을 잡히고 있는 가운데 송전탑로 추가 설치 사업에는 환경부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환경부의 엇갈린 잣대, 이번 시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수영 디아이덴티티 메시지 전략연구소장님, 정유선 도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수십 년간 추진되어 온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환경부의 부동의로 이제 좀 추진이 어려워졌는데, 예, 오색 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물론이고 주민 피해 대책위원회, 송전탑 반대 대책위가 한데 모여서 반환경부 연대 구성까지 좀 논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갈등의 골 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예, 사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에는 7개 정도 지금 이미 묶여있는 환경부와의 싸움으로 묶여있는 그 지역 현안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가 있고 송전탑 건설 문제가 있고 또 춘천 속초간 동서 고속철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화천 소득형 산촌 주택과 관련한 문제, 레고랜드 문제, 그다음에 또 굉장히 큰 현안 중에 하나인 원주와 횡성 간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 수질 오염 총량제 문제, 이렇게 7개가 큰 현안이고 이게 계속 부동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 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와 관련해서는 이제 조건부 승인이 났던 부분이 이번에 또 다시 부동의 결정이 나면서 그 원주 지역, 그 원주 횡성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을 그 해제해달라고 하는 시민단체와 관련해서 이제 반환경부 연대가 지금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7개 현안에 묶여져 있는 여러 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시민들이 모여서 이제는 더 이상 강원도의 발전을 환경부의 잣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다라는 네. 의미에서 그 반환경부 연대라는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11일 양양 남대천 둔치에서 환경부 규탄 강원도 도민 걸기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네. 사실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18개 시군에서 그 환경부의 이런 절차에 대해서 아니면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두 다 모이게 될 것이고요. 또 이번에 또 그 횡성 지역과 관련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한 회의에서 또 결정이 원치 않는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쪽에서도 대거 투입해서 같이 공동 전선을 구축할 건데 이렇게 되면 참가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강원도 지역의 도민들과 또 이제 환경부와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원도 주요 현안 중 환경부와 얽힌 현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강원도가 환경부의 제재를 좀 많이 받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강원도가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원도를 과거에는 이제 한국의 허파다 이렇게 막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백두대간이 이제 있고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이라든가 이런 환경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도민들이 납득을 하고 그다음에 도민들이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동의를 해준다면은 별게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잣대가 계속 달라지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아까 의원님 아까 7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이를테면 오색 케이블카와 화천 소득형 산촌 주택 사업은 법적 근거가 이미 끝났어요. 근데 정부가 부동의를 한 거거든요. 환경부가. 그러니까 이거는 상위법이 이미 허락한 것을 하위법이 거부하는 이런 행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공적인 그런 신뢰를 우리 도민이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다음에 이제 예컨대 동서고속철도 같은 경우도 이미 4월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협의를 끝냈어요. 그런데 정부가 설계 적정성 검토라는 이유를 들어서 아주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 될까는 부지와 세월일 수도 있다. 이런 데 우려가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도 취수원 다변화 등을 이유로 이제 좀
정부가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지역 갈등만 증폭되죠. 그다음에 수질오염 청량제도 지금 현행보다 과도한 수질 목표를 요구하니까 이건 기준이 안 맞는다. 이렇게 지금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건히 이런 사안들을 들여다보면은 도민들이 환경부에 대해서 이런 불신과 심해질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니까 이런 점은 강원도민들의 이게 뭐 님비 현상, 우리가 흔히 이제 내 뜰에는 뭘 혐오 시설을 갖다 놓을 수 없다는 뜻을 우리가 님비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바라다 보기에는 이거는 대단히 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짚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와 갈등 중에서 특히 오색 케이블카와 송전탑 건설 사업을 동일 선상에 놓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안인데 사실상 본질적으로는 같은 사안인데 기준 잣대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중잣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색 케이블카를 정부가 부동의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 사냥이 살고 백두대간 훼손하면 안 되고 이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얘기되고 있는 송전탑, 그러니까 울진에서 시작해서 정선, 평창, 횡성, 홍천 관통하는 440개의 송전탑 여기에는 사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연 식생이 이미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에요. 네. 그럼 거기는 훼손돼도 됩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주민의 수건 사업은 무시하고 국책 사업이라면 무조건 밀어붙여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사업이면 똑같은 사업이지 어떤 사업은 왜 특혜를 받고 이게 이제 사실은 또 여기 좀 정밀하게 들여다보면은 이 송전탑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같은 이런 아주 오색 케이블카에서 엄정 잣대를 들이댔던 게 여기서 생략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사실 이미 강원도에는 수도권 그 전력 공급을 위한 이 송전탑이 5천여 기가 이미 있어요. 이거를 거리로 환산하니까 1,700km.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6번 왔다 갔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미 그런 데다가 또 건설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그러면 도민들이 이해를 해야죠. 근데 정부가 지금 여기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일단 밀어붙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갈등 조정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강원도민들은 점점 더 고립되고 점점 더 우리는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경부에서 내놓은 부동의 기준을 보면 환경에 심각한 훼손에 대한 우려, 사냥 같은 이런 희귀 동식물 보호 이유를 들어서 좀 부동의 결정을 내린 건데 엄격한 이렇게 기준을 내놓는 환경부가 송전선로 추가 설치 사업에는 네.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게 큰 문제점이잖아요. 네. 이렇다 할 제재를 가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환경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이죠. 근데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적정하게 정말로 모든 사업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아마 강원도민들도 수긍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장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이중잣대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전력 공급이 수도권에 필요한 것이지 강원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강원도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면 거기에 천연기념물이 살고 있고 수달도 살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송전탑로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강원일보에서 1995년에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사업 신태백에서 신가평 노선을 건설할 때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는데 이 영향평가서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때 이제 횡성에 95기, 정선에 82기 이래서 수백 개의 송전탑이 건설될 때 사실은 이제 그 지역에 이미 천연기념물인 검독수리도 살고 있고 도룡령도 살고 있고 꼬리치르 도룡령도 살고 있고 이런 집단 서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예정지가 대부분 산간 지역으로 양호한 환경지를 나타내고 있고 산림 파괴나 동식물 지질 지형의 변화가 예상되긴 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놓으면서 그냥 조용히 강원도민들은 잘 모르는 상태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런 상태로 이제 송전탑은 건설되었죠. 네. 근데 지금 또 이번에 이제 그러고 나서 7년이 흐른 후에 그 지역을 동강도 보호지역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송전탑로를 건설할 때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왔던 것은 송전탑은 건설해도 되고 동강 지역에 뭘 건설하는 건 이 집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이번에 이제
오색 케이블카와 관련해서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송전탑보다는 훨씬 적어요. 높이가 40m 정도 되는 그 지주가 6개가 설치되면 이제 케이블카가 지나다닐 수 있는 건데, 지금 앞으로 그 송전탑 건설하는 데는 440기의 또 송전탑이 건설되고 이것의 높이는 한 100m 이상이 되고 여기에 흐르게 되는 전자파는 굉장히 심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민 입장에서는 송전탑도 건설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건설해야 하고 거기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고, 우리가 개발하는 오색 케이블카든 뭐 산촌 지역에 그 뭘 건설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민은 수긍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자연을 보존하고 뭐 환경을 보존하고 깨끗한 그 허파로서의 강원도가 한국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면, 그래서 반대급부에 대한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는 그런 것들도 하지 않고 또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그 송전탑 건설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미흡하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부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으로나 아니면 이중잣대를 이용하는 것은 빨리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이중잣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상황이 계속 가다 보니까 뭐 강원도 홀대론, 뭐 희생론까지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사실 송전탑 건설 사업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수도권 등 대도시에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수민인 강원도민이 좀 희생을 강요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이 전국 전력 사용량의 40%를 쓰고 있습니다. 강원도 3% 써요. 그런데 3% 쓰는 지역의 사람들이 40%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 근데 희생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은 강원도민들이 공감하고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적정한 선의 그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 보상이라는 게 정책일 수도 있고, 어떤 그 자금의 지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는 이런 지점에서는 잘 인색하게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강원도민이 수건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꼼꼼하게 아주 엄정한 잣대로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국책사업이고 다수를 위한 사업이라고 그러면은 이건 밀어붙여도 선공사 후 대책 뭐 이걸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어떤 공적인 권한을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남용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은 어떤 강원도민이 갖고 있는 어떤 정부의 어떤 그 거버넌스에 대한 어떤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정말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수를 위한 사업에 소수가 희생되어야 되냐, 이 문제는 사실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민의 입장에서는 생존권의 문제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다양한 시각을 갖고 들여다봐야 되는데 정부가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 생존권 위협 뿐만일까요? 우리 강원도 쾌적한 생활환경, 그다음에 경관 훼손, 그다음에 뭐 지가 하락과 재산권 행사, 보이지 않는 수많은 또 부작용들이 또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밀하고 아주 섬세한 진단 없이 이거는 국책사업이니까 가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하겠어요? 오히려 분노 게이지만 더 올라가죠. 이 지점이 지금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양양의 그 항의 시위로 저는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문제는 이런 좀 희생 뒤에 지역민들을 위한 뭐 적정한 보상이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좀 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원님은? 네, 사실 그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천연기념물이나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의 그 건강권에 굉장히 극심한 피해를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송전탑로를 건설해서 전자파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피해를 미치는지에 대한 그 연구나 조사 작업을 통해서 대책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그 이게 어느 정도의 피해를 미칠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역학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그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사실은 이제 강원도가 국립공원 등 이 환경을 보존하고 수도권의 상수원을 공급해야 한다는 이유로 연간 4조 8천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는 환경 규제를 받는 도내 면적이 강원도 면적의 한 20% 정도가 돼요. 근데 서울시 면적으로 따지면 서울시의 환경 규제를 받는 면적의 한 6배의 규모인 거죠. 그러니까 강원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조금 다르긴 하는데, 평창군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환경 규제를 받고 있고,
그 면적 대비 42%의 환경 규제입니다. 그리고 속초시의 경우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그 자연공원법과 수도법 규제가 중복으로 규제되면서 지역 면적보다도 더 넓은 105.7km/제곱미터의 그 면적이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원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경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군사 규제라든가 산림에 대한 규제, 물에 대한 규제 이렇게 여러 가지 중복 규제로 묶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로 인한 그 연간 돈의 손실액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연간 생산 손실액도 4조 8천억 원이 넘고요. 그리고 땅값 하락, 그다음에 자산 가치 손실액까지 따지면 8조 3천억 원 정도가 우리 강원도의 손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강원연구원에서 구체적으로 그 연구 작업을 통해서 밝힌 것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전탄로 탑이 건설돼서 개인의 건강권의 침해까지 합쳐지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이제 지역민들은 그럼 강원도는 천혜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맨날 굶어야 하는가, 아무 개발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남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환경부는 지난 5년간 지역에서 현안을 가지고 규제를 풀어달라고 한 것에서 단 한 건도 풀어준 것이 없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점점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요. 사례를 들자면 이제 국방부에서는 사실은 지난해에 212제곱킬로미터의 그 지역을 규제로 묶여있던 지역을 도에 환원해 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규제들을 좀 풀어나가고 그다음에 환경 규제에 대한 그 물환경 관련한 잣대들도 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해야 되는데 면적이 굉장히 넓게 그냥 포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부에서도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환경의 보존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적정한 선에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강원도민이 수긍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 않으면 강원도와 환경부는 점점 더 신뢰관계가 깨지고 그러면 환경부에서 하는 어떠한 사업도 강원도는 수긍할 수 없어질 수밖에 없고 강원도 의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많은 희생과 좀 강요를 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도민의 갈등이 좀 쉽게 풀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또 전국 권역별로 설치 중인 생물 자원관 건립에 강원도만 제외시키는 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각종 규제 속에 가둬놓고선 뭐 정적 국책 사업에는 뭐 강원도를 배제시킨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런 거예요. 전국 권역별로 이제 생물자원관을 설치해가지고 이제 생물자원에 대한 이제 어떤 그런 그 홍보도 하고 이제 국민에 대한 경각심도 깨우치고 이런 건데. 강원도가 백두대간의 52%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DMZ의 59%, 그다음에 멸종위기 중에 50%를 보유했는데 정작 강원도만 빠졌어요. 인천은 이미 개관했고 그다음에 그 경북 상주에 개관하는 경북권은 이미 이제 그 2015년도에 그것도 개관했고 내년에 이제 호남권이 개관합니다. 네. 근데 강원도는 2015년도에 정부하고 환경부하고 MOU를 맺어놓고 부지까지 다 확정한 상황에서 조금 기다려보라고 하면 부지야 세월이에요. 올 초에 최문순 지사 환경부 장관 만나서 이 사업 추진하겠다 해놓고 예산 64억 원 내년에 한 푼도 반영 안 됐어요. 강원도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양양이 안 돼가지고 양양 케이블카가 안 돼가지고 정부가 대책 국책 사업을 해주겠다? 이건 믿겠어요? 아니 이 국책 사업조차도 4년 5년이 지나도 원래 부지까지 해놓은 것도 지금 안 해주겠다는 약간의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새롭게 해주겠다는 강원도민 믿겠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고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공적 가치를 이런 데서 스스로 훼손하는 문제는 이거 굉장히 안 되는 겁니다. 강원도가 허파고 자원의 보고인데 여기에 생물 자원관을 안 해준다? 어떻게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그 앞뒤가 안 맞는 아주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강원도민의 그 정말 감정에 불을 지를 수밖에 없는 행위들이죠. 네, 뭐 강원도 주요 현안이 좀 발목을 잡고 있는 환경부의 잣대 좀 무조건적으로 옳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환경부와 갈등은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 좀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공익적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그런데 문제는 규제만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과 보상이 없으면 안 되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잣대들을 들이대면서 규제는 합니다. 그럼 반대급부로 규제 대신에 그 부분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번에 산불에서도 봤지만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불이 한 번 나면 다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러면 산불과 관련한 대책에도 굉장히 큰 예산을 써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디 아이덴티티 메시지 전략연구소장님과 정유선 도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